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고 할지라도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실권리자 명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해서 소유자가 정해지게 되면 소유자는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유자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알범의 모경수, 매도인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부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소유자는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에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한편 명의신탁이 약정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알범의 모경수라고 했으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몰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라고 하는 것.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 또는 경매라는 표현이 나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문제 한 80% 90%에 해당하는 게 알범의 모경수, 소유자를 찾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특정이 되게 되면 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관련 쟁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7회 A형 30분 문제. 답과 을이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여기서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인데 키워드 적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실권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양가상신,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 마지막 신탁법상 신탁, 이렇게 네 가지 양가상신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양가상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업, 니은, 디귿 모두 실명법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귿번을 보니까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부분이죠.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건 담보 가등기랑 틀리죠. 그러니까 이 기업인 디귿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적용 배제, 양가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가상신을 저희 모두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실명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명인과 실권리자가 달랐을 때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고, 다만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법률로 한정하고요. 그때는 제한적 유효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적용이라는 것이 키워드. 27회 A형 30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답입니다. 28회 A형 37번 문제. 갑은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것은, 자, 원래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이 다르면 그 등기를 무효로 보는 것이 실명법의 취지이고, 양가 상실은 그것의 예외. 한편 특이한 케이스가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걸 제한적 유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실권리자는 갑인데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유효,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유효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하면 해지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부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을 구분해야 되는데, 대외적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 을이 소유자입니다.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인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해서 1번 질문, 대외적 소유자 을은, 수탁자 을은 갑에 대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옳은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 같은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그 수탁자가 신탁자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칼침 맞습니다. 2번, 신탁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좀 어렵네요. 지금 대외적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데 갑이 팔아먹었대. 우리가 매매 파트에서 매도는 담보 책임 얘기할 때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실권리자의 대내적 소유자이긴 하지만 실권리자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매도한다 라고 했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어려워요. 3번,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한 병이 대외적 소유자로부터 병이 매수를 했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이건 민법 103조와 관련되어 있죠. 이중매매 적극 가담. 그래서 이중매매는 아니지만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우리가 앞에서 점유 취득 시효 이런 얘기를 할 때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년이 경과된 다음에 제3자 명의로 등기 명의에서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가버렸다 라고 했을 때 이 제3자가 적극 가담했으면 그건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오른편. 4번, 점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대내적 소유자 갑은 직접의 포인트죠. 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밖에 나가면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했습니다.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외적 소유자 을이었었고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병은 원칙적 소유자. 다만 적극 가다 보면 이 사람은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28회 A형 37번 문제 좀 특이한 케이스죠. 바로 제한적 유효라고 했던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중과 종간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제한적 유효.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입니다. 4번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대내적 소유자에 불과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에 대해서 직접 반환 청구,
방해 폐이제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8회 A형 37번 문제 정답 4번. 자, 계속해서 31회 A형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존 문제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한적 유효라고 해서 조세 포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아니한 목적의 부분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제한적 유효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가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효인 명의신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1번 질문은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을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무효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만약에 제한적 유효,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한적 유효이기 때문에 해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을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나서 X금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우리가 매매, 교환 등을 통해서 이 물건을 점유하면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는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지금 갑의 것인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을명의로 등기만 돼 있어. 그러면 을이 정신병자가 아닌 바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따라서 타주 점유이다. 해서 옳은 표현. 4번 을이 병에게 X금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표현이죠. 자, 우리가 이제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에게 등기 넘어가면 제3자는 적극가담을 제외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어려웠어요 이게. 자, 을이 병에게 X금을 적법하게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는 병이 되게 됩니다.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었죠. 근데 수탁자가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순서를 보면 갑이 첫 번째 소유자,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두 번째 소유자. 근데 다시 소유권을 누가? 을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유자가 병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현재 세 번째 소유자는 누굽니까? 바로 을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소유자가 뒤의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회 A형 40번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문제는 약간 패턴이 틀리죠. 어찌됐든 간에 소유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R붐의 모경수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31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6회 A형 39번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인데 1번을 옳은 표현. 명의신탁이요 무효이게 되면은 해지나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아빠 부동산입니다. 갑이에요. 을한테 증여 상속 아닙니다. 야, 네 이름으로 등기만 해놔 이렇게 놓은 상태. 내 거야 내 거.
갑이 얘기를 자기 자녀인 을한테 네 이름으로 등기만 해놔. 네 이름 좀 빌리자. 이걸 양자간 등기 명시다. 이런 경우 거의 안 나오는데 쉬워서 양자간 등기 명시에서 을이 등기 명의를 들어 이 사람 소유자가 될 수 없죠. 여전히 실권자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명의는 을. 하지만 양자간 등기 명시타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의 양자간 등기 명시타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을 옳은 표현 구성합니다. 2번 명시타 약정이 무효 제3자에게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의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제3자는 선이 몰랐던 악이 알았던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해서 2번 질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질문 소유권 외의 부동산의 물권의 명시타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우리 법상 소유권 외의 권리에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4번 3자간 등기 명시타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가볼까요? 3자간 등기 명시타 갑이 이 사람이 신탁자 이자 맡기는 사람이죠.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만 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는 뭐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알범의 모경수 법칙에 따라서 매도인이 부탁받았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원래 이때 법률 관계는 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등기는 수탁자한테 갔지만 여전히 병명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요. 돈 줬던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 수탁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 신탁자한테 바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을 매도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신탁자한테 바로 갔다 라고 했을 때 이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동법률의 명시타 약정에 해당한다 해서 틀렸죠. 이게 양도 담보라는 개념입니다. 돈 안 갚으면 이 부동산 소유권 너가 가져. 그래서 미리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 이게 양도 담보라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저등과 다음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양과 상식,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실권리자와 등기명이 달랐을 때 무효가 되는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거의 유용한 문제죠. 24회 A형 40번 문제.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겠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갑은 신탁자이자 매수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안을 보니까 을이 수탁자입니다. 등기를 받을 사람. 그럼 병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갑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면서 야 등기는 말이야 을 명의로 좀 넘겨줘. 넘겨줬다 하십시다. 매도인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때 등기 명의 수탁자한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소유자다.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갑은 명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일단 해지는 일단 안 되지. 유효해야지 해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갑은 병한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등기 명의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얘 소유가 아닌데 무슨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니까. 갑이 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 갑이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 등기는 무효란 말이야. 4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입니다.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을한테 가 있습니다. 을의 등기, 을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라거나 혹은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 병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더 복잡해져. 조세 포탈, 법령상 제한 회피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제한적 유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은 깔끔하지 않아요. 이 문제도 논의의 핵심 이슈가 소유자가 누구냐, 알부의 모경수 부탁받았잖아. 그럼 매도인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24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4번. 25회 A형 27번 문제.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엑스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합니다. 갑이 신탁자, 이자 매수인.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 등기명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세 명 다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쓸데없이 어차피 등기 넘어갔던 무효인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사람. 이 사안에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대신 갑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1번 을은 갑에게 액토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은 병한테 대금 지급했거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병이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을명의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구나.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 엑스토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3번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고요.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등기 명의만 갖고 있고 소유권도 없는 병은 을한테 뭘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을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유치권은요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비용 상환 청권 이것만 유치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권 이런 것들은 유치권 성립하는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회 A형 27번 문제 정답은 1번. 30회 A형 40번 문제. X 부동산을 매수하고던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부동산을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 또 3자간 명의신탁이죠. 갑 매수인 신탁자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 등기 명의를 현재 가지고 있죠.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알금의 모경수 법칙에 따르면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일단 이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약정은 무효.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나중에 계약 명의시탁 이런 거 할 때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 이지를 안 합니다. 아니야,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권 없단 말이야. 을한테 달라고 해봐 줄 게 없어.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옳은 표현. 틀린 건 답은 2번이었고요. 4번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래는 병이 을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을이 병이 귀찮아서 안 한대. 귀찮아.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신하여 병한테 다시 등기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과 을 간에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던 정의자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알았던 몰랐던 수탁자한테서 등기를 넘겨받은 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해서 30회 A형 40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5회 A형 21번 문제.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누가 되냐면 바로 수탁자가 매도인을 만나는 겁니다. 3장은 등기 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은 신탁자였었고요.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됩니다. 현장에 병하고 을 두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 앞에서 3장은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 체결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약 체결시 알고 있는 병, 매도인이 알고 있대. 그러면 알붐의 매도인, 알았거나 부탁, 매도인, 몰랐거나 그러면 경매 남은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았으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자체가 을한테 넘어가 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 틀리게 구성이 됩니다.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은 병한테 돈 준 적 없습니다. 매수인은 을이니까 갑은 병한테 얘기할 수 없죠. 만약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한다면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을이 X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목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피배임, 협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등기 명의는 을입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를 병한테 넘겨야 될 테고 소유자한테 병은 대신 받았던 매매대금을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을이 X토지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지 않게 되면 병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 넘겨주면서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수탁자가 정에게 매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정은 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표현이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 5번 을이 X토지를 선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의뢰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선이든 악이든 을이 정에게 넘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알범의 모경수 중에서 아랍건어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의 A형, 21번 문제 정답은 4번. 26회 A형 38번 문제 검토합니다. 2014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시되게 약정을 체결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을에게 매수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대금 받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알범의 모경수, 모르는 경우,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옳은 것은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을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과 을배,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시된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엑스토지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그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복잡하네. 자, 일단은 요거는 시험 볼 때는 패스할 지문인데요. 을이 정한테 등기를 넘기는데 갑과 정 사이에 명시된 약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이 지정한 정에게 등기를 넘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갑과 정 사이에 명시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소위 매도인인 을이 알고 있는 겁니다.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알범의 모경수 법칙에 따라서 매도인 을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3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엑스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이다. 명시된 약정은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해서 3번 틀렸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약정은 무효하다. 닥쳐라.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했어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5번 만약 을과 의 명시된 사실을 아는 병이 매도인 병이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때는 갑과 을의 명시탁은 3자간 등기 명시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병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설령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 돈은 갑의 돈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병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을명의로 등기를 넘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갑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3자간 등기 명시탁과 같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사례. 26개 A형 38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9회 A형 35번 문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시된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금을 완납했다.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범의 모경수 법칙에 따라서 경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사연은 길어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서 물건의 매도인은요 병이 아니죠.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명시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1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다. 등기명이 누구다? 을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무 상관없죠. 소유자 을이고요. 등기명의도 을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시비를 걸 수는 없죠. 물론 갑은 을에게 매각대금 만약에 지급했다면 그건 나한테 돌려달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돈 줬잖아. 돈 줬으면 돈을 달라고 해야 되지 건물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을의 마음에 따라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어차피 을 거니까 을이 그냥 건물을 주는 건 자기 의사로 가능해. 하지만은 법리적으로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 대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매도인이 병이 아닙니다. 여전히 법원이죠. 그래서 중간에 애초에 과정, 병은 여기서 제3자야. 제3자가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소유자를 찾아라. 4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상환 청구, 필요비나 유익비, 공사대금 지급 여기에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성립 자체가 하지 않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걸 갖고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 갑이 누구한테 파는데 이 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죠. 이게 매도의 담보 책임을 얘기하는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는 이행기까지만 갑이 알아서 누구한테? 병한테, 지금 정인가요? 정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건 갑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최소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것도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회 A형 35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7회 A형 29번 문제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을소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대금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병명의로 등기기로 잡았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수탁자. 바로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 논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걸 막 읽어서는 안 돼. 경매에 나오면 수탁자가 소유자다. 여기서 수탁자는 병입니다.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시탁에 해당한다. 어떻습니까? 옳은 표현이죠. 매수인이 만약에 신탁자가 되는 이건 3자간 등기 명시탁 문제고 여기서는 2명만 등장하니까 수탁자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계약 명시탁. 2번 갑과 병에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 소유자인 을이 알았더라면은 병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계속 같은 문제잖아. 경매에서는 원 소유자가 알고 모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죠. 세 번째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줬던 건 매수자금이었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갑은 자신이 매수자금으로 지급했던 그 매매 대금 부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가지가 옳은 표현. 특히 경매 얘기할 때 원소유자가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도인은 법원이기 때문에. 27회 A형 29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주 관련해서 양장은 등기 명시다 한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까 해지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를 3장은 등기 명시다, 계약 명시탁은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 해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에 있어서 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해지를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제한적이고요. 조세 포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거나 조세 포탈 등이 아닌 목적으로 종원의 명의로 종중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것이 소위 제한적 유효. 제한적 유효에 있어서는 유효이기 때문에 실명법을 적용을 하긴 합니다.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은 양가 상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한편 실명법 적용 배제라고 해서 양가 상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시신탁,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이란 말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다 적용합니다. 부부간의 명시탁도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명법 적용합니다. 근데 적용 배제가 되는 건 양가 상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나중에 저당권 파트 다음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상호 명시탁은 고분수적 공유라고 해서 이미 공유 파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고 유효입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문제? 해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지에서 나중에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가 제일 어렵다. 특히 적용이라는 표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자를 찾아라가 이슈가 되는데, 소유자가 갖게 되는 권리, 소유권이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었죠. 토지 임대제사, 임차 목적물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임대인을 대위해서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 철거 퇴거 청구 해서 소유자,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자, 불법 건축물 이런 매수인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린 취지가, 결국은 실명법에서 소유자를 찾아라 해서 알부는 모경수, 요건 다 하실 수 있다고 조금만 하면 돼. 그런데 실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소화가 돼야지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적 유효인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이 아닌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또는 종중에서 종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우리가 제한적 유효해서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라고 해서 대외적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 수탁자입니다. 대내적 소유자는 등기를 맡겨놓은 신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소유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대내적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가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한적 유효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지해서 명의 신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명의 신탁이라고 하면 주로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깔고 들어갈게요. 약정 무효고요. 자,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효했을 때는 해제 문제.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이 잡혀 있어요. 지문을 판단할 때 해서 먼저 양자간 등기 명시다. 거의 의미 없죠. 그래서 함자간 등기 명시다.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등기 명인이 수탁자가 되는 케이스 알무의 모경수 법칙에 따라서 매수인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알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는 수탁자 이름한테 넘어가 있지만은 소유자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명의 신탁자가 돈 줬으니까 신탁자의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전에 수탁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명의 신탁에서 약정 무효 해지할 수 없고요.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서 바로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주제를 봐야 되죠. 계약 명의 신탁은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등장하는 케이스죠. 수탁자가 매수인. 그럼 소유자는 누구냐? 등기 넘겨받은 수탁자냐? 아니면은 매도인이냐? 알붐의 모경수 법칙에 따라서 매도인이 명시탁 약정에 따른 사실을 알았거나 부탁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면은 특히 계약 명시탁을 알았던 경우 이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몰랐다. 또 경매 이런 말 나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 명시탁 알았던 것을 알기로 부릅니다. 그럼 누구보다 매도인 겁니다.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수탁자. 등기 수탁자한테 넘어갔을 때 소유자 누구라고요? 여전히 매도인. 그러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누구? 바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신 아까 원인 없이 받았던 매매 대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소유고요.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 반환하고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명시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 몰랐을 때 이건 경매랑 같은 맥락이겠죠. 그 몰랐을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수탁자. 그리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탁자한테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신탁자에게 넘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명법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바로 집합 거물법에 관한 내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요, 집합건물법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독특한 형태죠. 우리가 이제 민사특별법의 한 내용인데, 소유권 관련해서 원래 등기 있게 되면은 등기명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해서 실권리자와 등기명이 달라졌을 때 바로 실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자 등기명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물론 실명법이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죠. 자,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좀 달리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수목이나 농작물도 부동산은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 건물이 중심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집합 건물 아파트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하나의 덩어리죠.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대지 사용권. 그래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구분 소유권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 소유권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 사용권,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미 이제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애초에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공용 부분, 복도를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일단 구분 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주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관리 관련해서 관리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관리인에 관한 주제, 마지막에 구분 건물의 재건축, 역시 매년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회 A형 28번 문제 검토합니다. 집합 건물의 수익 및 관련하는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이게 이제 법이 덩치가 커요. 근데 이제 지문을 마구잡이로 깔아버리죠.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옳으며,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등기법 보면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에서 통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 관리단입니다. 한편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 지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사용 승인으로부터 기산한다. 우리가요,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게 전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담보라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권에 있어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복도의 하자, 공용 부분의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받은 시점부터 바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전유 부분 말고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할 때 전인도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같은 걸 하면 2차 과목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먼저 인도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이 있기 전에 먼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달쯤 살다가 별일 없으면 그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사용 검사가 될 테고, 건축법을 적용받으면 사용 승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용 부분까지 따지면 모르면 안 돼.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 존속기간, 제척기간 시작은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소유권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 대지 공유자 그 건물에 사용이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상가 건물이 있게 되면 토지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대지 사용권은 공유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유파트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한편 담장이라고 하는 거 공유로 추정한다고 그랬었고요. 이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 지분권이 만약에 5평이라고 해서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26회 A형 36번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령상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의 선임 여부 관계없이 공유자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관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좀 뭐 그런 경우지.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당연 공용 부분 이렇게 구분합니다. 당연 공용 부분 복도 등을 의미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사실 등기 없이 논대지만 등기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제3자가 경로당을 불법 점유한다. 그럼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 2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분 소유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공용 부분의 사용권하고요 대지 사용권도 함께 이전합니다. 따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복도는 시효 취득할 수 없죠. 등기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 4번 집합 건축물 대상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좀 옛날 판례 지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 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판례에서 따지게 되는 주제인데요. 분양만 했습니다. 아파트가 완성도 안 됐는데, 상가가 완성도 안 됐는데 분양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예, 그럼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즉 집합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기 전, 완성되기 전에도 구분 소유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인가요?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 공유 파트에서 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공유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이건 맞아요. 사용은요, 지분 비율에 따르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에 45평하고요, 한 층에 32평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하십시다. 복도를 쓸 때 45평형 사시는 분은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32평형 사시는 분은 뛰어다닌다. 한 발만 들고 다닌다. 이건 아니잖아. 공용 부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26개 36번 문제 정답은 5번. 아주 까다로워요. 일반적인 공유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집합 건물법은요, 1년에 평균 한 문제 구성되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수험서나 이런 데 보면 뭐 대책 없이 뭐라고 쭉 써. 그래 대부분 그걸 공부를 안 하고 찍으러 가지. 시험에 나왔던 거 몇 개라도 계속 단순하는 게. 29회 A형 37번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의 대표공지하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옳은 편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인은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관리사무소 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소무장이 일정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규약 등을 통해서 이 관리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놨어. 근데 이 내막을 모르는 선의 제3자와 어떤 그 금지된 계약 등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규약상 금지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이걸 모르는 제3자에게 이 관리사무소 소장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1번 필요 없고 2번 중요한 거 나왔지.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앞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용 부분은 등기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권을 통해서 사용권만을 취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갑골고를 두지 않는다. 근데 규약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걸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등기법에서 쟁점이 되는데 어찌됐든 2번 이걸 틀리게 뽑았죠. 이걸 가지고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애초에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3번 관리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1월 31일이겠죠. 3개월에 정기 관리단지표를 소집한다. 쟁점만 됩니다.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101동 사시는 아파트 102동. 그럼 102동 사시는 분이 101동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101동의 승강기압 장소는 어떻다? 101동 사람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공용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관리비 얘기입니다. 관리비. 우리가 이제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유 부분의 관리비를 말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어떤 사람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3자에게 팔고 합니다. 그 상사는 특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 관리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몰라도 돼요. 이 2번 질문 너무 쉬운 거잖아요. 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29회 A형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하나 정도만 기존 문제에서 다뤄져 왔던 주제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답이 되는 주제, 또 반복되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되 중간에 뭐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들에는 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9회 A형 37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1회 A형 37번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각 공유자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죠. 31일 때 그거 짬뽕인 거야. 그래서 오른편. 두 번째,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26개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로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틀렸지. 전인도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인도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이것도 이미 답이 됐던 거잖아. 네 번째,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음 나오네요. 일단은 기업번은 옳은 표현이죠. 니은 디귿은 일단 틀렸죠. 그죠? 그럼 다 몇 번? 1번이거나 4번이거나. 분양자는요,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이라고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한다고부터. 그래서 만약에 10년간의 담보 책임에 해당하는 그 하자가 발생했다. 자,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3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1년 차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 두 번째 승계 받아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틀렸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기억닌 디귿은 과거에 이미 다 답으로 구성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고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회 A형 37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24회 A형 36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리단,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두를 수 있다. 관리단은 당연 성립하고요.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끼리 모이는 모임을 관리위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임명합니다. 이게 관리인이야. 관리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이미 시험에 나왔던 제목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을 보면서 귀하고 임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임차인이어도 무방하고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도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임차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 소유자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이 많이 해먹었다 그랬을 때 개별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비교하셨고, 위원은 구분 소유자, 그러나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회 A형 36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5회 A형 29번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없다. 틀렸죠. 관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는
자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재건축결이 꼭 다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부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당연한 일이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럼 경매에서 낙찰받은 분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 공용 부분의 사용권도 함께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 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고요. 구분 소유자 전 원이 동의해서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는 미리 통제되지 아니한 사항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 문제고요.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연체했을 때, 내지 않았을 때, 그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비 하나도 안 내고 튀어버렸어. 그럼 그걸 산 사람이 관리비를 떠안게 됩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 그런데 이때 연체료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 있는데 욕심 비우세요. 25의 A형, 29번 문제 정답은 1번. 겁나 쉬웠어요. 지금 관리위원회 자격, 구분소유자, 관리인의 자격, 자격자는 없어. 이게 논의 포인트. 24의 A형 37번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하는 법령상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겁나 쉬워. 이게요. 부동산 겁나 쉬웠어요. 지금 관리위원회 자격, 구분소유자, 관리인의 자격, 자격자는 없어. 이게 논의 포인트. 24의 A형 37번 문제 집합건물의 소유물 관리하는 법령상 재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 24의 A형 37번 문제 자세히 보지 말고 5분의 4, 5분의 4 재건축 이렇게 갑니다. 상가금을 때려부시고도 한다고요. 집합건물에 허전됐을 때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28의 A형 39번 문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는 똑같은 거죠. 구분 소유자 5분의 4, 5분의 4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경우 재건축 결의 끝. 이게 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집합건물도 한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 집합건물법이 되게 크거든요. 제대로 읽으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근데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들은 흔들림 없이 똑같아요. 제가 분석하고 정리를 할 때 약간씩 업데이트만 해요. 어떤 취직 경영 관련해서. 근데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서 재건축하면 5분의 4,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4회 때, 28회 때는 5분의 4, 5분의 4를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재건축 결의. 그래서 28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2번. 30회 A형 39번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한 별것도 아닌데 규약 아파트 단지 규약 있지 않습니까?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제일 쉬운 예가 금연 아파트일 거예요.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 근데 거의 금연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 왜 금연 아파트? 규약으로 정해놨어. 나는 그 동의 안 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 안 됩니다. 구분소유자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그 규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지금 8년 동안 3번 나왔나? 4번 나왔나?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모방하다. 오른편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구분 소유자 1건 이걸 26회 때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뽑았었죠. 재건축 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좋아요. 지금 재건축 결의 관련 24회, 28회 때 구성이 됐고 30회 때 지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답은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는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입니다. 혹시 이게 나올지도 몰라. 2개월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 지금 5분의 4, 5분의 4의 결의에 따라서 재건축을 결의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도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판사 강제로 팔아 라고 하는 것이 매도 청구의 문제입니다. 매도 청구를 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재건축으로 일단 결정됐으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싫다고 하면은 우리 매도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2개월 내에 확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에 쌩깐다 라고 하면은 거절하겠다는 해답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회 A형 39번 문제 정답은 5번. 정리하겠습니다.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우리는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 존속기간, 기산점이라고 하는 전인도,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지만 전유 부분은 먼저 인조받기 때문에 인도받은 날부터, 인도된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이 나왔잖아요. 공용 부분, 법도 등을 얘기하죠. 자, 공용 부분, 각 공유자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용 부분은 관리비입니다. 자, 각 공유자는 규약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평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더 커지죠. 자, 전유 부분하고 세트로 가는 게 공용 부분을 사용합니다. 공용 부분하거나 물건의 득실병이나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따라서 시효 취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대지 사용권. 고분수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 위에 고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장 공유로 추정해서 분할 청구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지 사용권도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즉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구분 건물의 재건축 결의권 5분의 4, 5분의 4 이게 재건축 결의 요건입니다. 24, 28 그리고 관련 증거로 30회 등 구성이 됐었죠. 자, 꼭 기억해 주실 거. 설금 분석. 자, 우리가 재건축 결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층짜리 앞으로 건물 짓겠다라고는 새 건물의 설계 계획. 한편 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 건물의 철거,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 등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설금. 이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귀속에, 새 건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설금 분석. 요거 좀 옛날 문제 패턴인데 과거 되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5분의 4, 5분의 4만큼은 아니지만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설금 분석. 요즘에 이제 어떤 출제 트렌드 중에 하나 법정 그대로 카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설금 분석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이 지표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됩니다. 요거 2개월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러면 중간에 끼인 2개월도 이슈, 그 다음에 욕심부려서 설금 분석. 여기까지가 집합건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하고 제시한 이 정도 내용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건물법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검토드릴 주제는 용익물권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